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엄청 하여간 다방면에 걸친 지금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네. 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상황 어떤 상태인지 좀 간단하게 짚고 한번 가시죠. 사실 지금 요즘에 하락 그래프가 굉장히 좀 빠르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 듯하고 실제로도 보면은 경기도의 여러 송도라든지 아니면 검단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들도 속출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송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게 작년에 23억 정도 하다가 최근에 17억의 거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면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판단할 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간 속도를 좀 잡아보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워낙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네. 주요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네. 가장 첫 번째로는 규제 지역 해제거든요. 예. 규제 지역 해제라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이 최근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해제를 다 이미 했고 지금 남아 있던 게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4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남겨놨었는데 이번에 강남 3구, 그러니까 송파, 그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이 3군데하고 용산구 이렇게 4개 구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을 다 규제를 다 해제해 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해제하면서 그 지역 해제하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도 같이 폐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 이제 보통 10년 전매 제한에 걸려 있었는데 전매 제한도 이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제한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하에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거주 의무를 이제 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그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만 이제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이번에 풀어주는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샀을 때 원래 이제 1주택자면 분양권을 샀다가 그 1주택이었던 거를 입주할 때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무주택자들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없애서 다주택자들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5년 동안 전 정부에서 강화됐던 규제, 네. 사실상 이게 일거에 5년 전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다 풀어졌죠. 예. 네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판단할 때 네. 심각하다는 거겠죠. 소장 보시기에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건설사, 그와 또 연관된 금융기관 지금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작년에 얼마 전에 그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원래 레고랜드 사태만 보면 그 다른 시기에도 비슷한 이런 사태들이 종종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태만의 충격으로 끝났어요. 이게 막 나라 전체로 퍼지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사태의 그 규모는 한 2천억 정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200조 가량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상태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PF 부동산 PF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지금같이 그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부실화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과 그다음에 금융권에 지금 재정 상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미분양 우려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부동산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하는 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낙 뭐 아까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책이 이제 워낙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좀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선 이 아까 각 항목별로 이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시점 그걸 또 정확히 알아야 좀 대응을 할 테니까요. 규제 지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 해제 안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부분은 1월 5일 날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매 제한이 10년이었던 게 이제 3년하고 1년으로 이제 풀리는 부분 이것은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을 받았을 때 실거주 의무가 10년 이제 2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법 개정이 이제 민주당하고 협의가 되어야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시행이 된다라면 이제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 제한과 그 다음에 이제 줍줍 그다음 청약을 가능한 이 부분은 2월달 안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실거주 같은 경우에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법률 개정은 결국은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정책을 뒤집는 어떤 그런 정책이니까 이 협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종부세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온다라는 명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면 또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점치기가 참 매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규제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뺐어요. 뭐 세 군데, 아니 이제 네 군데죠? 네 군데만 남겨놓은 뭐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상승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정부는 하락을 바란다. 그렇지만 너무 빠른 하락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쓴 건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오히려 상승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강남 3구 대표적으로 사실 워낙 인기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역은 특수하게 이제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그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투기 심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씨가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불씨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좀 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지역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상승 전환되면 나머지 지역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건설, 뭐 분양 이런 관련 규제를 풀면서
돈줄도 함께 풀었어요. 네네. 풀린 돈줄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면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부분인데 그 전부터 이미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LTV나 이런 것들 다 풀어줬고 뭐 특례 보증제로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실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중도금 대출 한도거든요. 예. 그게 이제 12억까지만 이제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줄은 뭐 거의 다 풀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DSR이라고 그러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건 네,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뭐 규제 풀어주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DSR은 풀어주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풀어주기 쉽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정도가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높다. 이 얘기는 곧 연체 가능성이 높다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DSR을 풀어주면 소득하고 연관되는 이 부분, 제한됐던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이제 연체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건들기 싫은 부분이죠.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지금 경고가 굉장히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LTV는 풀어주지만 DSR은 안 건드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LTV 풀어준 게 DSR에 묶이면 대출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대출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번 정부 정책 목표 한마디로 하면은 뭐 연착륙입니까? 완만한 가격 하락? 사실은 가장 또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좀 큰 의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으로 가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작년 2022년도가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 거래 멸종이거든요. 예. 거래 멸종으로 인해서 사실 급락 거래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는 좀 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게 미분양 수치가 정부가 판단할 때 지금 6만 2천 건 정도가 이제 위험 수치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분양 수치가 5만 8천 건 정도 돼요. 거의 이제 위험 수치에 근접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터지고 나서 이 수습하는 거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는 거래를 좀 늘리고 미분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지금 노림, 목표가 지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소장님, 일부 언론에서 네. 이번 정부 대책이 둔촌주공 심폐소생술이다. 둔촌주공 일병구하기.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네이밍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이제 둔촌주공 계약률이 네. 뭐 70%가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네. 이게 지금 둔촌주공 계약률이 저조하면은 건설사, 금융사 이게 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급하게 이런 제도를 추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촌주공이 지금 거의 8천억대에 가까운 긴급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이번 그 계약건, 분양으로 인한 계약금이 들어오는 그 자금으로
빚을 갚는 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70% 정도, 70에서 80%대가 되어야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못 갚으면 둔촌주공이 일종의 부도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워낙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건설사 1군 기업이 4군데가 되거든요. 예. 예, 이 기업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보면은 규제 해제의 방점이 사실 분양권, 분양에 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사실 둔촌주공을 포인트로 하는 이런 규제 해제는 아니다라는 뭐 해명 보도도 내기도 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둔촌주공도 둔촌주공이지만 둔촌주공이 잘못됐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연쇄 효과. 그렇죠. 이런 게 무서운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실 미분양이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정부 입장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둔촌주공은 지금 시공사와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긴급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금리도 굉장히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못 갚으면 문제는 둘 다 돈이 없어요. 조합도 돈이 없고 건설사도 이미 건축비에 돈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반 분양분을 먼저 해야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둔촌주공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뒤늦게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위험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걸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 건 별개로 분명해 보이는 거는 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완화, 특별 공급 제한 완화, 네. 1주택자 청약 제한 완화, 무순위 청약 제한 완화, 이런 여러 제도가 결국은 이런 제한을 풀어가지고 분양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의 도산을 막고 그 건설사들한테 보증을 선 금융사의 부실도 막겠다. 뭐 이런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제 정책을 내기 전에도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한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거래 절벽 현상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를 막을 대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하고 바로 규제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미분양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 방침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보니까 청약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을 시킨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가면 일단 70에서 80% 계약률은 넘을 것 같고요. 예. 심지어는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같은 경우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상됐던 미분양의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둔촌주공 이번에 계약률이 예를 들어서 높아진다. 네. 그러면은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주체.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둔촌주공의 어떤 사업, 이 분양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괴는 저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사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좋으려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뭐냐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진짜 근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하에서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승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둔촌주공이 분양이 잘 되더라도 둔촌주공은 내년 이제 2025년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예. 그때쯤 되면 가격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사실 분양 계약자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많이 나면 조합원과 건설사가 피해를 보는 거고 분양이 잘 되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랫돌, 그러니까 분양을 포기했던 사람들이나 분양을 지금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피해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건설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그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니까 분양을 받아서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지역에 분양을 받아서 뭐 장기적으로 뭐 가격을 회복하고 또 좀 더 오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 흐름을 단기간 안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하락 기간을 거의 5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5년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한다라면 둔촌주공도 지금 분양가보다 더 빠질 확률이 더 크거든요. 예. 그리고 5년 동안은 거의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이제 요즘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실거주는 괜찮다. 이게 과연 진짜 괜찮은 명제인지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둔촌주공을 지금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14억 정도 되는데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은 얼마인가? 아마 지금 7억 미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거주만을 생각한다라면 매매를 주고 산 사람이 14억이 들어가는 거고 전세를 들어가면 똑같은 집인데 전세를 들어가면 5억에서 6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14억이 있다라고 해서 안전하냐? 14억으로 들어가서 물론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없이 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겠지만 5억에 이 사람이 14억에 있는 사람이 5억이나 6억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서 남은 금액이 한 7, 8억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금만 넣어놔도 지금 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된다라면 7억이면 4, 7에 28, 한 달에 1년에 한 거의 3천만 원 돈의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4, 5년 동안 누적해보면 몇 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는 괜찮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버티면 이익이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명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격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서 사면 유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청약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혹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간에 버티지 못할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전부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되겠지만 네.
대출을 받는 대출을 사람 받거나 위험하죠. 좀 무리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에 겪어야 될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크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비슷한 바닥과 비슷한 시기에 가서 구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손을 베는 아픔을 견디면서 나중에 그 상처를 안고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사실 상처뿐인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네. 또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경제 불안감 네. 이런 걸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분양 일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양도세 면제. 지금은 사실 규제가 있던 거를 사실 완화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양도세 면제라는 거는 혜택이에요. 예. 이걸 줘도 안 샀어요. 안 사는 게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본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지나면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있으면 하우스 푸어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이제 미분양도 조금 뭐 늘어나는 것도 완화되고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시 집값 안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 다음 현장에서 분양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역시 분양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소하려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차피 청약자들이나 그다음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집을 안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당장은 미분양이 좀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게 진정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설사들의 미분양이나 아니면 거래 절벽 현상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소장님 작년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네. 자, 이 집값이 내리막을 한번 타면 사실 백약이 무효다. 네네. 그렇지만 작년 그 정도 시점에서는 네. 일테면은 뭐 양도세 중과가 풀린다거나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네. 그래도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말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걸 지나와서 이제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예. 핵심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라는 게 뭐냐면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꺾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꺾인 시점이 별로 안 된 상황에서는 시장에 상승의 그 심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상승의 어떤 심리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특히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예. 이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특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수 주체로 떠오르게 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예. 이 투기 심리라고 하죠. 이런 상승의 심리 불씨가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미 규제 완화를 조금씩 하면서 시장에 조금씩 내성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제 좀 뭔가를 풀어주더라도 효과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효과가 현저하게 효과가 낮아진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는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시장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사실 이 정책의 정책으로서는 되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가 이제 정부의 의도 이걸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부는 항상 정책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상승을 바라지는 않는다. 항상 하락을 바라지만 경착륙을 좀 막고자 하는 노력이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펼쳐지는 정책의 정도가 뭐냐면 조절이에요. 조절. 예. 한꺼번에 풀어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시기에 정책을 좀 한꺼번에 풀어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정책을 한꺼번에 더 많이 풀어줬으면 효과가 좀 더 이제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완화되었지 풀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한시적 배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DSR도 안 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풀어주지 않는 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바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임팩트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가던 방향을 잠깐씩은 움찔움찔 하겠지만 가던 방향을 계속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네.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거나 네.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미분양된 거를 뭐 엄청 막 세일해가지고 네. 가겐 세일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네,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뭔가 시장을 조금 안정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해도 잘 안 팔립니다.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죽게 되면 이런 게 혜택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고객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참 이제 상담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정부가 양도세 면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오셔라. 지금 양도세 면제 혜택이 생겼다. 난리 났다, 이제. 손님 오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야, 잘 봐라. 양도세 면제라.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액이 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면제라는 건 양도세가 있어야 그걸 면제, 있는 거를 없애주는 거니까 혜택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양도세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양도세 면제가 무슨 혜택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은 혜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에 대한 강도가 점점 이제 누적돼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때 나오는 혜택들은 특별한 혜택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로 돌변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사실 12억 중도금 대출 묶어서 네. 계약 포기한 사람이 많았는데 네네. 야, 이제 와서 풀어주면은 그것 때문에 계약 포기한 우리는 뭐냐? 네. 이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우려를 하던데. 네. 뭐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그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사실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이 되려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 분양을 받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게 혜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승장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혜택이 되는 건데 지금은 미분양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분양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걸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이 자, 이제 면밀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 혜택을 통해서 둔촌주공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걸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둔촌주공만의 힘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 둔촌주공이 아무리 계약률이 높고 계약이 성황리에 잘 되더 하더라도 이게 다시 하락 전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면 이걸 아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낮은 원인은 바로 분양가거든요. 원래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약 2,900만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당이요? 네. 그렇게 되면 85제곱미터의 가격이 10억 정도, 10억이 안 되거든요. 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하고 비교해 보면 시세 차익이 무조건 생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둔촌주공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사와 다툼을 통해서 얻어진 분양가가 3,829만 원이에요. 거의 지금 14억에 가까운 그 금액이 85제곱미터 평형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 거의 1,000만 원이 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자,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 둔촌주공이 작년에 분양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혹시 가격 시세를 잘 모릅니다. 그때 헬리오시티 가격이 23억이었어요. 예. 작년 9월 달에. 예. 그러면 지금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아마 몇백 대 1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14억 대 23억이면 9억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리 구가 좀 송파구와 강동구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확보가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아마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상태로 왔다라면 이 둔촌주공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둔촌주공이 지금도 가격이 높아져 있을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지금 17억, 16억이 됐단 말이에요. 23억에서 17억, 16억이 됐어요. 그럼 둔촌주공도 피가 어느 정도 붙었다가 아마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을 겁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성황리의 분양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1, 2년, 앞으로 2, 3년 후의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주변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둔촌주공이 계약률이 높아도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과연 좋은 상황인가? 이걸 따져보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대출 규제 그걸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터뜨릴 일이 아닌 겁니다. 제도의 혜택을 역설적으로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뭐 규제 완화하고 돈줄 풀어주고 플러스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대책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내놨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해온 3기 신도시 이거를 계속 어느 정도 이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도로 또 분양도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값 아파트 이런 대책도 세우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는 어쨌든 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공약을 걸고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뭐 책임 있는 자세는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죠. 분양이 안 되는데 강제로 계속 집을 늘리면 오히려 분양이 안 되는 집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공급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뭐 노력은 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안 맞으니까 나는 억지로 공급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이 나중에는 분양을 포기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차피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의 손해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분양을 포기한다라는 건 곧 공급, 신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는 약속을 좀 이행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공약 이행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했었죠. 매입형 네. 등록 임대주택 제도. 예. 이거 복원하고 이제 종부세, 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겠다. 네. 이 혜택을 부활하겠다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관련법 개정을 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한다. 네.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이런 제도가 단순히 제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 제도가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활용성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임대주택 제도는 처음에 활성화된 게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전세난이 막 생기니까 임사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임대 공급을 좀 늘리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는 이 제도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이 오히려 안 오른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가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을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다 집값이 올라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소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구입한 주택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목표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거보다도 뭐냐면 임사자 제도는 임대의 소득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세를 놨어요. 그런 다음에 좀 시장이 좋아지면 월세를 대폭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임사자 제도에 들어가면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늘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라고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안 오르면 아무런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난리가 났었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세금 부담이 생긴 상황이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임사자 제도를 부활을 해버리니까 피해갈 수 있는 딱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매물도 줄어들고 가격을 더 올리는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그 기회가 현저하게 적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런 임사자 제도를 부활을 하고 혜택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목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사자 제도가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임하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임사자 제도 안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임사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매물이 줄어드느냐 그런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네. 결국은 이 주택 시장에서 어떤 시장 원리, 네. 뭐 결국은 가격이다. 네. 그 가격을 보고 집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움직인다. 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음들을 좀 제거하고 네. 본질을 좀 볼 수 있겠군요. 아무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값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면 집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갈 때는 전세로 다 옮겨가고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갈 때만 집을 사는 목적으로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올라가면 전세라는 아주 유리한 제도가 월등하게 유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임대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집이라는 상품이 투자 상품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사람들이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아주 쉽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자 시발은 수도권이지만 네.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서도 네. 이 미분양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주택 시장 침체의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미분양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도 지금 미분양들이 약간씩 그리고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둔촌주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이 만약에 정부가 이런 규제 해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면 둔촌주공의 미분양이 사실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의 미분양 수치가 거의 한 8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미분양 수치가 서울에서만 10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분양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매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경매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작년에 영끌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영끌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하락장이 펼쳐지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갚다가 원리금을 갚다 못 버티고 나중에 연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경매 물건이 사실 적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일종 정도 가격이 싸게 사는 그런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지게 되면 문제는 입찰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물건이 나오니까 이게 싼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입찰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경매 매물은 늘고 있는데 입찰자는 줄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그 경매 물건이 나오는 아파트에 가보면 이 물건으로 인해서 다른 물건들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 분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전세가 보통 집값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전세값 하락 정도가 어느 정도고 네. 최소한 올해 동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세가 하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단기간 안에 너무 급등을 한 것이죠.
그 급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비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거의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요. 근데 전세 난이라는 거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전세 난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임기 거의 이제 5년을 다 못 채웠으니까 거의 한 4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전세난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적용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올라갔던 그 금액을 6개월 만에 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폭등을 했던 거죠. 단기간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들은 그 가격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면 집값이 사실 상승하는 거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어도 사실 그 수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임차인은 무조건 손해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고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격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그 집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리가 이것도 주도권이 임차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냐? 사실은 전세는 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은 전세의 지금 집들 이런 것들이 만기를 맞을 때 시세가 지금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는 전세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쯤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청약 전략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청약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청약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나오는 걸 보고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으면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싸거나 이런 거는 사실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시세 차익이 정말 많다. 이런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하더라도 안전 어느 정도 가격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높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